정해도는 남쪽 끝에 자리한 작은 섬이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은 건 오래된 골목과 바다 냄새뿐이었다. 겨울 바다는 늘 그렇듯 거칠고도 조용했다. 철석이는 파도 소리 사이로 고깃집 고깃간의 문이 덜컥 열렸다. 백준호, 63.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가게 불을 켜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일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어깨 위엔 늘 피로가 앉아있고 가슴엔 텅 빈 자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1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함께 장사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가던 사람.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라고 했다. 조용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준호의 삶은 멈췄다. 잘 잤어.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그는 빈 식탁을 바라봤다. 아내가 앉던 자리엔 이제 햇살만 내려앉는다. 예전엔 두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던 주방은 이제 무채색으로 물들었다. 불판도 식었고 냉장고엔 먼지가 쌓였다. 그는 주방 구석에 놓인 소주병을 집었다. 병째로 입에 가져다 댔다. 매일 아침 한 병, 점심 한 병, 저녁엔 두 병 술 없이는 잠도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 이따금 가게 문이 열렸다. 준호 씨, 또 술이세요? 윤미숙, 5살 어린 동네 꽃집 사장이었다. 그녀는 늘 화사한색의 스웨터를 입었고 입가엔 억지로 지운 미소가 떠 있었다. 장사 안 해요? 문 닫게 생겼잖아요. 닫으면 닫는 거지. 그녀의 눈빛엔 연민이 섞여 있었다. 아니, 그것만은 아니었다. 오래된 짝사랑의 흔적이 그 눈동자에 스며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시선을 외면했다.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요. 나도 있잖아요. 그녀는 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따뜻한 온기였다. 하지만 그는 곧장 손을 뺐다. 그 온기조차 낯설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길은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준호는 작은 종이를 가게 유리문에 붙였다. 아르바이트 구함. 누군가 와줄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런 시골까지 젊은 사람들이 올 리 없었다. 그냥 습관처럼 붙인 것뿐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뚝뚝. 숙취에 찌든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4쯤 되어 보렸다. 검은 긴 머리, 맑은 눈, 특별히 화려하지도 예쁘지도 않았지만 그 미소가, 그 눈웃음이 아내를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아름입니다. 주방일이든 홀 일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마저 밝았다. 마치 40년 전 처음 만났던 아내처럼 햇살 같은 미소, 벚꽃처럼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에이, 이런 데서 일하려고. 투명스럽게 물었다. 흔들리는 마음이 두려웠다. 그냥 좋아 보여서. 그리고 요리도 배우고 싶어.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에 준호는 무장 해제되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며 올라가는 입꼬리. 그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아내와 똑같았다. 내일부터 나와. 뜻밖의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아름은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훨씬 일찍 가게 앞에 도착했다. 백준호가 간신히 눈을 뜨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보다 더 맑았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전날의 결정이 믿기지 않았다. 그 젊은 여자를 고용했는지, 마음이 움직였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주방 구석구석에 쌓인 기름때를 닦고 오래된 조미료를 정리하고 냉장고 안까지 깔끔하게 청소했다. 준호가 손도 대지 않았던 공간들이 조금씩 빛을 되찾았다. 사장님, 이 그릇은 어디에 둘까요? 거기.
선반 위로. 그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에 주방 안에 대화가 흘렀다. 그녀는 지시를 받자마자 활기차게 움직였다. 때때로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아내도 그랬다. 바쁜 아중에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을 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그립고 아프고 따뜻했다. 하루가 그렇게 흘렀다. 손님은 머뭇대지 않았지만 한아름은 지치지 않았다. 주문이 들어오면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음식이 나가면 정성껏 서빙했다. 손님들은 그녀의 미소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김치찌개 끓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건 네. 점심시간에 서비스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호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다. 그건 아내와 함께 수십 년간 이어온 레시피였다. 김치, 돼지고기, 멸치 육수, 그리고 손맛. 이렇게 썰고 여기 양념은 꼭 이 순서대로 넣어라. 네, 알겠습니다. 한아름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썰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젊은 날의 아내를 다시 만나는 것 같기도 했다. 사장님, 제가 실수하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의 마음속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가게에는 변화가 생겼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그저 새 얼굴이 궁금해서였지만 곧 그녀의 웃음과 친절한 응대에 이끌렸다. 아가씨, 이거 고기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한아름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퍼졌다. 불판 위에 고기가 익는 소리, 손님들의 대화, 그리고 그녀의 맑은 웃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주방에서 지켜보며 느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한아름은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불판에 고기를 올렸다. 한아름 씨. 네, 사장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또다시 그 웃음이 보였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너무도 닮은 미소였다. 숨이 막혔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벚꽃 아래 그녀가 웃던 모습이 겹쳐졌다. 괜찮으세요? 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다. 멈춰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수고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어요. 네, 사장님. 내일 뵐게요. 한아름은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왠지 모르게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다시 찾아온 봄이었다. 한아름은 고깃간에서 일한 지 보름이 지났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가게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매일매일 창문이 닫히고 주방에선 국물이 끓는 소리가 났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백준호였다. 그는 더 이상 아침부터 소주를 찾지 않았다. 불판 앞에 선 그의 손엔 이제 다시 칼과 집게가 들려 있었고 가끔은 손님에게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도 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반응 최고였어요. 그거야, 김치가 좋아서 그렇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손맛 덕분이죠.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웃음은 오래전 사라졌던 것이었다. 그날 저녁 손님이 모두 나가고 정리까지 끝난 뒤였다. 평소처럼 한아름이 먼저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준호가 불렀다. 한아름 씨. 네,
사장님, 잠깐 앉아요. 뭐라도 좀 먹고 가요.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주방에서 묵은지 김치전과 도토리묵을 꺼냈다. 작은 상 위에 놓인 두 접시 사이로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네, 1년쯤 됐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너무도 조심스러웠다. 그냥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입술이 떨리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충분히 알기에 섣불리 위로할 수 없었다. 새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무서웠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준호는 그녀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쌓인 공포와 외로움의 진동이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어딘가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곳으로.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근데 여기 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묘한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은 저를 무섭게 보지 않으세요.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그 또한 비슷한 마음이었다. 누군가를 무너지지 않고 바라보는 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건 어쩌면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가능한 일이었다. 나도 그대 덕분에 요즘은 좀 살 것 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여긴 아내랑 함께했던 가게였어요. 같이 장사하고,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떠났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던 거죠.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그저 따뜻한 도토리묵과 김치전 사이로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손길 같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아침마다 문을 더 일찍 열었다. 한아름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손님은 점점 늘어났다. 그러나 조용한 파도 속에도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윤미숙, 꽃가게 사장. 그녀는 가게 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오래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준호를 지켜봐갔다. 그의 슬픔도, 그리움도, 무너짐도 함께 바라봤다.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는 봄날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향해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 아이, 누구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다정했던 눈동자 속에 서서히 질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비는 예고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해도의 밤비는 늘 그랬다. 바다와 섞여 소리를 키웠고 골목은 금세 물기로 가득 찼다. 고깃간의 불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다. 손님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한아름은 바닥을 닦고 있었고 백준호는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뒷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비 많이 오네요. 한아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금방 그칠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 비를 맞고 돌아갈 생각에 불안해졌다. 그때였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가게 안을 가르며 울렸다. 아! 준호가 고개를 돌렸을 때 한아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발치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 준호는 다급하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맺혀 나왔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심장이 콩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괜찮아요. 조금 패인 것 같아요.
그녀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조금이 아니야. 그는 외출을 집어들었다. 여기 있어. 금방 다녀올게. 비는 쏟아지고 있었다. 준호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골목을 뛰었다. 젖은 바지, 축축한 신발, 숨이 차올랐지만 상관없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다. 한아름이 다쳤다. 앞국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소독약과 거즈, 반창고를 챙겨 들고 그는 다시 가게로 달렸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한아름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펼쳤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조금 따가울 거야. 그는 소독약을 묻혔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아파요.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붕대를 감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다. 가까이 앉아 있었고 숨결이 느껴질 만큼 조용했다. 사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비도 그렇고 손도 이래서.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이성의 목소리야. 지금 이 순간 그녀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부딪혔다. 창고에 이불 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잠깐 쉬었다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창고는 작고 오래된 공간이었다. 낡은 이불, 희미한 전구,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사장님. 응. 여기 와서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사람 옆에 있어도 괜찮다고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엔 두려움과 용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나도 그래.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대 덕분에 난 요즘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싸쥐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도 그의 손을 잡았다. 짧은 숨, 가까워진 거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그건 욕망이 아니었다. 외로움과 상실이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가게 맞은편 꽃집 2층 창문 너머에서 윤미숙이 불이 켜진 고깃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시선은 창고 쪽에 멈췄고 그 눈동자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다시 살아났고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정해도는 흐린 하늘 아래 쓸쓸한 바다 냄새가 감돌았다. 고깃간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조금 더 들어왔지만 백준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전날 밤의 사건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아름의 손을 잡았던 순간, 입맞춤했던 순간, 그리고 그 후의 떨림까지. 윤미숙은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창가에서 바라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질투라는 감정을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질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미숙은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고깃간 앞을 지나가며 사진을 찍었다. 준호와 한아름이 주방에서 웃고 있는 장면, 고기를 굽는 모습, 작은 손짓 하나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고 익숙한 뉴스 사이트에 익명으로 전송했다. 가지특엔 주인 60대 남성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유혹, 짧은 문장과 사진 몇 장이 함께 실렸다.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로 퍼졌고 섬 안뿐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소문이 돌았다. 댓글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 진심이 담긴 사랑일 수도 있어.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준호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아르바이트생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그저 삶이 멈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뿐인데. 하지만 사진과 글은 이미 퍼졌고 일부 손님은 발길을 끊었다. 가게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아름도 상황을 알게 되었다. 컴퓨터 화면 속 댓글과 메시지를 보며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었다. 하지만 윤미숙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과 글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섬 전체에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가게 앞에서 속닥였고 지나가는 배낭 여행객까지 눈길을 돌렸다. 섬의 작은 공동체에서 소문은 금세 사실처럼 번졌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와 한아름 사이의 순수한 마음은 이제 세상의 판단 속에서 왜곡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날 저녁, 손님이 모두 떠난 후 한아름은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미숙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웃음은 없었다. 준호는 한아름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준호 자신도 알았다. 이제 평온한 날은 끝났다. 질투와 오해, 사회적 판단이 그를 앞에 놓였다. 그리고 이 작은 섬에서 사랑과 상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고깃가는 조용했다. 하루 종일 들어온 손님은 없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소리만이 골목을 채웠다. 백준호는 손을 씻고 주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는 생각이 맴돌았다. 이대로 두면 한아름이 상처받을지도 몰라.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음속 결심은 단단했다. 사장님, 저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떠나려는 거야. 한아름은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도 섬 전체가 우리를 주목하고 저를 이상하게 봐요. 사장님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저는 사장님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사장님이 다치겠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미 뉴스 사이트와 SNS에는 그들의 사진이 퍼졌고 소문은 점점 과장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판단했고 오해했고 심지어 비난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한아름은 눈물을 훔쳤다. 사장님, 저 떠날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게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마, 떠나지마. 그러나 그의 마음과 현실은 서로 충돌했다. 그를 향한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창밖에서 윤미숙이 가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질투와 소유욕이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제 내가 끝까지 볼 거야. 이 아이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한아름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무너졌고 오랜 상실감을 다시 느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나 꼭 다시 웃을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비 오는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다. 혼자가 된 가게 안, 준호는 손을 머리에 얹고 눈을 감았다. 가슴 속 공허함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절망이 다시 몰려왔다. 술잔을 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손이 떨렸다. 어떤 위로도 어떤 해답도 그녀를 다시 불러올 수 없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부딪혔다. 섬에 조용했던 밤이 이제는 긴장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작은 사랑은 이렇게 외부의 압력과 오해 앞에서 흔들리고 말았다. 그날 이후 고깃가는 한동안 손님이 끊겼다. 준호는 매일 문을 열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만 남았다. 한아름이 남긴 흔적과 웃음, 그리고 비 오는 밤의 기억만이 그를 붙잡았다. 윤미숙은 한층 더 교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섬한 사람들에게 은밀히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의 관계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질투와 분노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닌 행동과 계획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준호는 알았다. 한아름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옳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녀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그의 겨울은 다시 시작되었고 한아름 없는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백준호의 고깃가는 여전히 조용했고 손님도 적었다. 그러나 준호는 조금씩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아름은 떠나갔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과 웃음은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 그동안 윤미숙은 자신이 벌인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질투와 술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과 후회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고요히 가게 앞을 지나면서 준호와 한아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자신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함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미숙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지켜본 지난 몇 주간의 행동들을 되짚어보니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소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미숙은 고깃간 문 앞에 조용히 다가갔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준호가 고개를 들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그의 앞에 놓았다. 읽어보세요. 짧은 말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글이 적힌 편지가 있었다. 준호 씨, 나는 당신을 오래도록 바라봤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며 당신의 행복은 내가 대신할 수 없음을. 당신과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미숙. 준호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눈가가 젖었지만 마음속 깊이 묵직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이제 미숙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용서와 자각이 준호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날 저녁, 그는 주방 한쪽에서 오래된 도마를 잡았다. 칼질을 하면서 지난 몇 주간의 혼란과 절망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살아야 한다. 한아름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까지 나는 준비해야 한다. 고깃간의 작은 불빛 속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마주한 채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조용히 불었고 섬의 밤은 한층 더 평화로워 보였다. 그의 마음속 겨울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준호는 주방 창가에 앉아 손님이 남긴 접시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한아름이 돌아올 날 그는 더 성숙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술욕이나 사회적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심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날 이후 고깃가는 조용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다시 불타올랐다. 바깥의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의 안에는 처음 느껴보는 조용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자리 잡았다. 한아름이 떠난 후 백준호는 고깃간에 홀로 남았다. 처음에는 그 공허와 허무가 온몸을 짓눌렀다. 손님 없는 가게 안에서 그는 매일 창밖 바다만 바라보았다. 그 바다처럼 마음도 거칠었고 끝없이 펼쳐진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윤미숙이 떠난 뒤 그는 점점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잠겨있던 마음을 천천히 정리했다. 나는 살아야 한다. 한아름과 내가 다시 만날 나를 위해. 그 결심이 그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가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오래된 불판과 조리도구를 새롭게 정리했다. 먼지가 쌓였던 선반과 찌든 냄비를 닦으면서 과거와 마주했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 기억은 아픈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 준호는 가게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봄집이라는 이름이었다. 봄은 다시 찾아오는 계절이었고 이 작은 가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간판을 새로 달고 창문을 깨끗이 닫고 테이블마다 작은 꽃병을 놓았다. 그의 손끝에서 차분하고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주방에서는 김치찌개와 고기 굽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혼자서 익숙한 손길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손님이 없더라도 이 공간은 그의 삶을 담아내는 무대가 되었다. 그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한아름을 떠올렸다. 그녀가 남긴 미소와 작은 손짓, 따뜻한 목소리, 그 기억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 동시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 한아름이 돌아올 날 나는 준비되어 있을 거야. 준호는 자신을 다잡으며 매일 조금씩 가게를 채워나갔다. 낡은 조리도구를 정리하고 벽에 작은 그림을 걸고 바닥을 청소하며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조금씩 살아났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파도는 낮게 부딪혔다. 고르한 섬의 밤, 그리고 작은 불빛 속에서 준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고 과거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고깃간 봄집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봄과 같았다. 일부의 시선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킬 준비가 끝난 순간이었다. 준호의 겨울은 끝났고 그의 삶 속에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한 해가 지나고 정해도의 섬에도 봄이 찾아왔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햇살은 조금 더 따스하게 느껴졌다. 고깃간 봄집의 간판 아래 백준호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날 아침 작은 발소리가 가게 문 앞에서 들렸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을 맞았다. 문 앞에는 한아름이 서 있었다. 긴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눈빛은 전보다 성숙해 보였다. 그러나 그 맑은 웃음과 따뜻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사장님, 저 돌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확고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솟구쳤다. 어서 들어와요. 날씨도 좋고 안에서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한아름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방 구석에 앉았다. 준호는 그녀를 위해 김치찌개를 준비하며 작은 접시와 젓가락을 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고요하게 연결되었다. 사장님, 제가 떠나 있을 동안 사장님 혼자 계셨죠? 한아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매일 문을 열고 하루를 살아냈지. 준호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혼자라도 준비해야겠다고. 한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의 삶과 감정을 돌아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강하고 성숙해졌다.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는 늘 준호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된 상처와 외로움을 천천히 나누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스쳐가는 순간 따뜻함과 위로가 전달되었다. 그들의 시선은 말보다 강하게 마음을 교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곧 그들은 고깃간의 분위기와 두 사람의 미소에 끌려왔다. 준호와 한아름은 함께 고기를 굽고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되었다. 밤이 되자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가게 안에 따스한 조명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앉아있는 순간 그들은 알았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을 서로만의 봄이 시작되었음을.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그녀와 함께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 한아름도 마음속으로 응답했다. 이번에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할 우리만의 길을. 그날 밤, 고깃간 봄집은 작은 불빛과 벚꽃 향기로 가득 찼다. 섬 전체가 여전히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활짝 핀 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희망과 사랑, 그리고 미래를 확인하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정해도의 섬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바닷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벚꽃은 천천히 피어났다. 고깃간 봄집의 문이 열리며 백준호와 한아름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도구와 접시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한아름은 가게 입구에서 잠시 멈추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과 햇살 속에서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다. 사장님, 오늘도 함께할 준비 됐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는 함께야.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섬주민 몇 명과 지나가는 여행객뿐이었지만 곧 가게 안은 활기찬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 찼다. 준호와 한아름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고기를 굽고 손님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의 협력 속에서 가게는 다시 살아났고 그들 사이의 마음도 단단해졌다. 한참 후 손님이 모두 떠나고 조용해진 가게 안에서 준호는 한아름에게 다가갔다. 너는 얘 항상 내 곁에 있어 줬니? 그녀는 웃었다. 사장님이 없었다면 나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나에게는 사장님이 봄이니까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이 그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나에게도 내가 봄이야. 앞으로도 함께 피어나자.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벚꽃 향기와 바다 냄새가 섞인 가게 안에서 조용히 웃었다. 말없이 나누는 시선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가게 창가에 앉아 한아름과 함께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섬의 조용한 밤, 벚꽃잎이 흩날리고 파도는 낮게 부딪혔다. 그들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고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세상의 시선이나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어떤 바람과 파도가 와도 우리는 함께할 거야. 한아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우리만의 길을 걸을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봄집의 작은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앉았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단순하지 않았고 섬에는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몰아쳤지만 그 마음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봄이 자리 잡았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재해가 가져다준 생명력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부의 시선이나 오해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고깃간 봄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꽃피는 공간, 그리고 잃었던 봄이 다시 돌아온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백준호와 한아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섬의 조용한 바닷바람과 벚꽃 속에서 새로운 날들을 함께 시작했다. 그들의 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